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소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드려야 되겠죠.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시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정반대로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일 특별한 악재 없이 지수가 맥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은 그 반대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지수가 장중에 반등이 나왔고요. 또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형 개별 종목들도 그에 합류하는 동반 상승 장세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 특히 추석 연휴 직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추석 이후의 장세가 특히 미국의 FOMC 정례회의가 있다고 했죠. 그 이후의 장세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펀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건데, 보편적인 경우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 상당 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오르는 동반 상승 장세가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되면 장세가 어떤 판단이 좀 쉬워지죠. 제발 그렇게 되기를 한데 희망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종목으로 봤을 때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며칠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리뷰를 할 건데요. 왜 그런지 그 뚜렷한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배경, 근거, 또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현재 장세 잘 앞으로 만들어질 장세에 잘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만만한 반도체 중소형주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중에서 만만한 종목들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축 클라우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네이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역시 서치 플랫폼, 검색 부분이죠. 그거 말고도 신성장 동력으로 온라인 쇼핑, 또 콘텐츠, 웹소설이나 또는 웹툰, 그리고 메타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클라우드 하는 건데, 이 클라우드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네이버를 이제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먼 미래를 위해서 네이버의 투자, 이거는 베팅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F4 종목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SKC 이들 종목 절대 보이고요. 이제 맥점이 있는 종목으로서 삼성전자, 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 또 KH바텍, OCI 등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적당히 섞어주면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그런 정도를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미국의 지난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그 전달 대비 0.7%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경제도 최근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좋아요. 반면에
물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8월 달 CPI, 소비자 물가가 좋습니다. 지난달 대비로 봤을 때 0.3% 정도로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작년 동기로 봤을 때는 무려 5.4%나 된다는 말이죠. 기준이 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은 2% 정도 됩니다. 그보다는 몇 배가 높은 그런 상태라는 것.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8.3%나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경기는 잘 풀려나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는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높긴 높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이 사실상은 양적 완화이거든요. 양적 완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또 지속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원상 회복하는, 즉 현재 그 자산 매입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그 수순을 밟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게 바로 테이퍼링인데요.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FOMC 때 테이퍼링 타임테이블 일정표가 발표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아무래도 시점으로 봤을 때 11월 초 FOMC가 또 있죠. 그 다음 FOMC 때 바로 단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될지언정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이머징 마켓한테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역발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태도에서 그런 점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점을 체크해 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3412% 정도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다른 금융 시장으로 그 자금이 이동됐다는 건데,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92.9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오늘 1176원, 1175원 정도 약간 올라갔는데요. 즉 특별히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FOMC를 앞둔 상태에서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이런 환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약간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180원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소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주변 증시입니다. 주변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증시도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자,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기타 중국 상해 지수도 강보합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경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수급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은 지워놓고 테이블을 좀 보면, 자, 외국인들이 개장 초 순매도였다가 장중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죠. 자,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또 단타, 그것도 아주 초단타입니다. 위주로 하는 금융투자가 대규모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단타로 했기 때문에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현재 각 수급 주체의 현재의 스탠스는 FOMC를 앞두고 또 연휴를 앞두고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좀 도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이시스를 잠깐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베이시스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하죠. 뭔가 지수가 분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FOMC라고 하는 그런 변수 때문에 다소간 몸조심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베이시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단기적인 변수이겠죠. 바로 그것 때문인지 그것과 연관된 프로그램 매매는 사실상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근데 작은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막대 그래프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빨간 막대 그래프가 자주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늘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빨간 막대 그래프가 크지 않게나마 이제 그려져 있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만큼 단기적인 변수가 있다던 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단기 중기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애둘러서 시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시장 상황을 점검을 좀 해봤고요. 자, 삼성전자 주도 장세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사실은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꿰뚫고 있어야 향후 전개될 시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이거든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전망을 올려놔야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 3분기, 4분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실적 전망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골디락스 뜨겁지는 않지만 좀 미지근하게나마 괜찮은 그런 정도의 우호적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지난 1분기, 2분기 합계해서 약 2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것에 근 50% 정도 증가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약 31조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올 것을 예상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금년 토탈 52조 원 내지 5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 했던 건데 사상 두 번째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별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디램가, 현물가는 내려갔습니다만은 현물가 자체도 바닥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반도체 일반 제품의 표준 제품, 지금은 DDR4 8GB짜리 이게 현재 그 표준 제품으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DDR5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가격도 그렇고요. 그와 관련된 수익성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 또 외국인들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금년 들어 작년에 약 4조 3천억 정도로 순매도, 작년 내내 매도한 게 그 정도인데 금년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규모가 20조 원 넘어갑니다. 그 바람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51.8% 정도로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4년 내 최저 수준.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은 더 낮아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버슈팅, 지나치게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측면. 그래서 지금은 걷어들일 때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연말에 다가오므로 배당 투자를 위한 선취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됐고요. 또 배당과 관련 없이도 연말 장세 또는 연초 장세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단기 매수세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불확실성,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경계하는 아주 이머징 마켓을 기피하는 그런 물량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현재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잠재 대기 매수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작게는 20조에서 많게는 50조까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일반인이 아니죠. 현재 기관들이 많이 팔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면 그 자금이 상당 기간, 아주 긴 기간 동안은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큼 상당량의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을 들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이 깔려 있단 말이죠. 물론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잠재력이 깔려 있는 것만큼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 자, 그래서 수급을 보면 최근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현재 그 외국인들 동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그래프인데요. 최근 닷새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계속 매도했던 것이 8월 31일 날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12거래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사이에 한 두 번 정도를 순매도했을 뿐 전체 12번 중에서 10번은 순매수한 것을 11번이네요. 13번 중에서 11번을 순매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탈로 봤을 때 8월 3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가깝게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금년 내내 8월 30일까지 20조를 매도했던 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뭐가 바뀌었다는 듯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갑작스럽게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파격적인 금액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집에 대한 배경은 앞서 얘기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 조건의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 지금 BW는 백오데이션 약자인데요. 백오데이션 상태면 원래 객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야 되는데 거꾸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컨텐츠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베이시스로 연결돼서 베이시스 더 확대가 돼서 플러스 0.5 이상, 플러스 1.0 이상이 되면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5%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럴 때 반도체, 삼성전자만 뜨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뜰 거 어떻게 반도체 관련 다 뜰 겁니다. 거의 폭등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가, 삼성전자 목표가는 일단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냉철하게 좀 보면 한 9만 원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즉 금년 실적에 기준으로 한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6천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면 현재 삼성전자 적정 PER은 15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6천 원 곱하기 15배 하면 9만 원 정도. 이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사실 9만 원도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 워낙 떨어질 때 오랜 기간 조금씩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는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소화를 해 나가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매물벽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현재 무겁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2022년 내년이죠. 목표가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규모가 60조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EPS 주당 수익은 7,000원이고 자, 그리고 적용 PER은 내년도에는 상황이 이제 긍정적이 될, 특히 비메모리가 강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적용 PER을 15배가 아니라 18배 정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7,000원 곱하기 18배 하면 12만 6천원 정도. 근데 6천원 디스카운트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내년도 목표가 정도가 12만원 정도 된다. 지금 들어간다면 근 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건 괜찮은 거죠. 이건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연간 수익률을 뭐 1년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50%는 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그때 짧은 순간에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구매에 당기는 측면도 좀 있죠.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는 불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보지 마시고 삼성전기나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LG 전자도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 애매합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GM 볼트 리콜과 관련된 부담이 얼마나 더 크게 현재 그 확대될 것인지 아닌지가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봐야 되고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유력하다. 오늘 삼성전기 약간 빠졌죠. 잠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기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모습이네요. MLCC나 기판 사업이나 또는 카메라 모듈 3대 산업이죠. 모두 다 괜찮거든요. 주가는 현재 아주 밋밋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뜨면 삼성전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중소형주는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 소재, 장비도 되게 많습니다. 세척 장비, 식각 장비, 또 산화 장비, 증착 장비, 또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장비들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인 쪽은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른 장비 좋은 종목도 있지만 특별히 그 장비가 매우 탁월하다 할 정도가 아니면 구태여 그 어려운 다른 장비, 다른 종목으로까지 우리의 관심 분야를 넓힐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막 올라갈 단계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 보편적인 분야, 보편적인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낸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편하게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짭짤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상이 아니라 최상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선의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종목 그랬을 때 증착 장비에 가장 유력하고요. 4인방, 5인방이 있죠. 가장 유명한 종목은 원익 IPS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원익 IPS. 그리고 그 기타 뭐 테스도 있고요. 유진테크, 삼성전자의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3인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까지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아직 거래가 안 트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남아 있는데 주성보다는 아마 원익 IPS보다 더 현재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뭐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요. 좋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레이저 마킹 회사 이오 테크닉스, PSK 식각장비 업체, 세계적인 식각장비 업체죠. 또 진공장비 업체 LOT 백큐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탐나는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스스로 오히려 헷갈려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기 이럴 때 처음 이제 이 반도체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오래간만에 거의 1년 만에 뜨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재 쪽은 동진세미캠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갖고 계신 분 단기는 매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소재 쪽은 그리고 그 외에 SNS텍도 있고요. 또 FST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펠리클이죠. FST는 그리고 또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라고 해서 포토 공정에서 쓰이는 원천 필름을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죠. 현재 그 보호막이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FST 동진세미캠은 강감 포토레지스트 때문에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들 종목은 일단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테스트 쪽 또는 패키징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했던 종목 하나마이크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죠.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괜찮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악재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급락을 했다는 건데 상당히 그 잠재력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네페스 비슷한 사업 구조 갖고 있는 업체가 네페스, SFA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테스트 쪽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쭉 갖고 있었던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약간 차트상으로 좀 무거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런 식이라면 테스나도 기회를 잡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기회를 잡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리노공업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빠지는 게 당연하고요. 약간 더 많이 빠져서 18만 원 이하가 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종목 우리 종목도 아니고 비싼 종목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쪽에 초점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테스나 같은 종목이고요. 그 외에 뭐 상당히 많습니다. 유니테스도 있고요. ISC도 있고 그런데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좀 현재 이 시간에는 그렇게 걸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나홀로 뜨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군집을 이루어서 동반 상승을 한다 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종목 선별에 너무 까다롭게 구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까다롭게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을 쉽게 선택하는 것이 이때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적합한 요령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원익 IPS 정도가 그나마 가장 무난하고요. 우리 종목에서 맥점 있는 종목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있고 테스나 같은 종목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정도. 그 외에 뭐 SNS텍 같은 종목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보면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차트를 이제 펴놓고 네이버가 최근에 정부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규제도 뭐 여기 뭐 3단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 상품과 관련된 규제, 또 현재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질 문제 때문에 일어난 규제, 또 골목 상권 침해와 관련된 규제 등등 국회에 불러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주타겟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이해진 의장은 특별히 그와 관련돼서 크게 혐의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같이 덤으로 묶여서 그렇게 되는 험한 꼴을 좀 당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실질적인 그와 관련된 피해 정도는 현재 카카오가 크고 네이버는 꽤 크지 않습니다. 덤으로 네이버가 크게 이렇게 빠져서 그랬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이버의 또 다른 현재 성장 동력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클라우드 현황을 보면 글로벌 빅텍, 아마존, 또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뜻이고요. 세계 제1의 구글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세계적인 빅텍들이 모두 클라우드를 주 사업으로 천명하고 있고 실제 그와 관련된 상당한 실적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로벌 빅텍 현재 베스트 3가 빅3가 우리나라 시장도 장악을 여태까지는 해왔었죠. 이 세 개 업체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60%를 장악을 했던 것이 일반선거제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것을 뒤엎고 있는 주체가 바로 네이버의 클라우드라는 거죠.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급부상을 하면서 지금 2, 3위권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밀어내고 아마존 웹 서비스 다음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2위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현재 상황은 해외 업체 탑3, 빅텍3가 장악했던 그 시장에서 탑2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역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괄목할, 그것도 불과 4년 만에 이러한 업적을 좀 내놓고 있단 말이죠. 불과 4년 만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1차 동남아에서 아직까지는 중위권에 있지만 조만간에 아마 머지않은 미래, 빠르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지금 아마도 아마존 웹 서비스 내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3위권으로 부상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빠른 시점,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진출을 할 것이다. 물론 그 경쟁이 만만치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현재 작년도 매출입니다. 불과 그 부분 추진한 지 3년 만에 매출이 2,700억 원이나 나왔고, 사실 2,700억 원이면 전체 작년 네이버 매출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41% 신장했다는 건데, 자, 금년에 매출 규모는 약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작년 대비 46%, 거의 50% 가깝게 또 계속 그런 정도로 매년 40 내지 50%씩 초고속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전체 현재 네이버의 매출 비중, 내 매출에서 이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5%밖에 안 되지만 향후 20% 정도 수준까지 급부상할 것이다 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클라우드만 그렇게 크게 신장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도 또 기타 한제 콘텐츠 분야도, 심지어는 기존 서치 플랫폼조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비중 확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분야, 다른 성장 분야보다도 더 큰 폭으로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을 해서 아마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전체 매출에서 이쪽 클라우드가 20%는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만큼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자, 경쟁력을 보면 상품 경쟁력 뛰어납니다. 다양한 고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품 포트폴리오가 18개나 되고요. 카테고리가 189개. 불과 3, 4년 전에는 2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 9배 정도가 늘었고요. 또 고객사가 국내 5만 개,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 관공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현재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내재화 됐다고 합니다. 산업별 분야별로 버티컬 솔루션은 특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특화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PaaS라고 하는데요. MySQL, MySQL 내지 MSSQL 등 클라우드 DB 서비스 등 많은 현재 그 서비스 기술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며, 그리고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쿠버네티스 효율 관련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필요 없도록 만든 기술도 펑션스 기술이라고 하네요. 펑션스 서비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까지 다 섭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을 모두 내재화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각도로 현재 제공하고 있다 하는, 그럼 그거 거의 글로벌 수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기술을 통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이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G와 연계돼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IT 분야죠. 엣지 컴퓨팅, 그것도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것을 MEC라고 하고요. 5G 연계돼서 그런 기술도 뒷받침이 되고, 그거 서비스용 로봇 시스템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동형 암호,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첨단 서비스라고 해요.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 연산 능력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슈퍼컴을 갖고 있죠. 국내 최대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AI,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가 있죠. 어마어마한 데이터 용량을, 그러니까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세계 수적 수준인 하이퍼 클로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계시켜서 전반적인 그 서비스가 입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도 국내 시장은 일단 뭐 탑2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 기타 등등 세계적인 클라우드 시장에 상당한 뭐랄까요, 중요한 업체로 부각되는, 아마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 평가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기존 한때 얼마 한 6개월 전에 네이버를 평가했던 증권가 평균적인 시각을 제가 정리해 놓은 평가 금액인데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치 플랫폼 45조 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 10조 원 정도, 사실은 그 이상 되는데 어쨌든 10조 원, 그리고 G홀딩스 등의 관계에서 지분가치 11조 원 정도, 그 웹툰, 웹소설 3조 원 받는데 더 이상 되긴 되는데 어쨌든 3조 원, 그리고 핀테크 부분도 3조 원밖에 안 봤어요. 이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70조 원이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건 좀그 평가가 좀 인색하죠. 그리고 지분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가 6조 원 정도 되네요. 지홀딩스는 한째 그 뭡니까? 자회사 가치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십시오. 클라우드가 있고 제페토, 메타버스 등의 그 제페토가 있는데 평가가 제로입니다. 평가가.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가를 아직 안 한 모양입니다. 근데 잠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 저는 1조 정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 자체를 가장 큰 비중 높은 사업 분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비슷하고요. 또 구글 클라우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1조 정도 이겠지만 향후 3년 내 5년 되면 1조만 되겠으면 10조, 20조 뭐 이런 정도로 평가받는 날이 분명코 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네이버의 주가의 향방은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나와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런데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계속 씩씩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렇게 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네이버를 씩씩하게 계속 갖고 장기 투자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